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지난 화요일 캐스트에서 수능 수학 1번에서 22번까지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출제 의도를 분석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에 대한 분석 2탄 정답률 1번에서 30번까지의 정답률을 살펴보고, 이 정답률은 거대한 수험생들의 결과를 가지고 만든 통계적 수치이기 때문에 이 통계적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는 정답률 그래프 3개 플러스 하나는 6평, 9평 수능 정답률이에요. 지금 처음 띄워진 초록색은 2025학년도 6평 정답률이었고, 그 다음 민트색은 2025학년도 9평 정답률인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또는 예비 고3들은 아 그랬구나 라고 보시면 될 텐데, N수생들은 선생님 당연히 또 N수생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네요. 어쨌든 6평 정답률보다 9평 정답률이 훨씬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6평보다 9평이 훨씬 쉬웠어. 그래서 수능은 6평과 9평의 정답률 그 사이쯤, 두 난이도의 사이쯤 출제가 될 거다라고 했었고, 실제 마지막으로 뜨는 노란색 수능의 정답률을 보시면 정말 절묘하게 6평과 9평 사이의 정답률들로 출제가 됐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정답률이 그 사이 즈음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 개의 그래프는 미적 선택자들 기준인데, 확통 선택자들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은 이 표점에 대한 밸런스 때문에, 그게 뭐 옳든 나쁘든 표점에 대한 밸런스 때문에 평가원에서 확통을 미적 대비 다른 선택 과목 대비 되게 쉽게 출제를 해주는 편이다. 이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수원수투를 1년 동안 잘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수원수투에 대한 실력을 좀 더 올려야지만 확통을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서 수원수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만 수학 실력에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1등급 100점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특이한 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미적 선택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수능은 객관식 문제가 다 쉬웠어요. 14, 15번이 준킬러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거의 정답률이 60%가 나왔는데, 문제는 요 주관식 20, 21, 22번이었거든요. 22번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고 또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2025학년도 6평, 9평 수능 3개를 탈탈 털어주는 공통문항 해설 강의를 완강시켜 드렸죠. 그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2번이 기존에 출제되던 기출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 비슷해요. 기존 기출들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고, 케이스도 6개가 답으로 연결된 걸 보면 6개 정도 케이스는 A1 찾아낼 때 충분히 훈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기출에서도 엔제에서도 실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답률이 떨어지는 건, 이게 22번 때문에 틀린 게 아니다. 그 앞에 있는 21, 22 요 두 문제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능 정답률 베스트 가장 낮았던 워스트 5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그렇다면 이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2026학년도도 이 비슷한 기조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거냐라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2023학년도 수능, 2024학년도 수능, 2025학년도 수능 3년 연속의 수능의 정답률 한번 비교하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에 대한 정답률, 민트는 2024학년도 바로 직전 말고 그 전년도. 2024학년도 수능이 어려웠어요. 미적 선택자들 중에 100점 받은 친구들이 612명 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96점을 받았는데도 100분이 100이었어. 그러니까 22번이나 30번 이 킬러 문항이 너무 어려웠어 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조금 쉽게 낼 필요는 있어 라는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의 비슷해 보시면 정답률이 비슷하고 기조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 킬러 문항이 조금 너무 쉬워져 버렸지. 그래서 100점이 너무 많아져. 1500명이 넘어요. 2025학년도 미적 선택자의 수능 수학의 100점이. 그래서 그럼 내년은 어떨 것이냐라고 했을 때 14, 15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 거다. 이건 아마도 6평, 9평에서 수험생들이 보여준 정답률을 기반하여
요 정도로 쉽게 내려고 했던 건 아닐 텐데 늘 난이도는 출제하는 사람과 수험생들 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14, 15 중에 하나는 좀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20, 21의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킬러가 아닌 22번을 킬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올해보다는 킬러 문항이 사람에 따라 좀 체감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킬러 문항이 한두 개 정도 더 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의 중간 정도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난이도, 비슷한 기조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2025 학년도 수능 수학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킬러 자리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비슷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입니다. 그리고 정답률 월스트 5를 보시면 미적 선택자들은 세 문제가 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미적은 1년 내내 개념부터 기출, 엔제, 실무까지 미적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같은 점수지만 미적을 더 못 본 사람들의 등급이 더 낮게 나온, 백분위가 더 낮게 나온 경험을 아마 올해 작년에도 하셨을 텐데 미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역시 22번 앞에 있는 21번이 미적 28번보다도 더 오답률이 높다라는 것.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오답률 2위, 3위, 그러니까 정답률 월스트 5 안에 들어가는 2, 3위가 20, 21이에요. 20, 21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라는 걸 지난 화요일 캐스트에서도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이 PPT의 마지막 파인딩에서도 가볍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통은 27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는 게 또 특이성이죠. 이렇게 정답률 월스트 5를 봤을 때 22번의 원흉인 21, 22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정확하고 빠르게 맞췄으면 여유 있게 22번의 케이스 빼먹지 않고 잘 풀었을 거고 선택 과목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을 테니까 성적이 확 올라갔을 텐데 20, 21 같은 중킬러, 내년에는 14나 15도 20, 21 같은 중킬러스러운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수능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뭘 해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어떤 컨텐츠를 풀어야 돼? 라는 고민이 막 생길 거라고. 그걸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문항 분석은 이 해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선생님은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시정지해서 풀어보시고 해설 보셔도 괜찮아요. 22번 문제 보시면 진짜 하던 대로거든요. 특이한 문제가 아니야. 게다가 3회 배수 기준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홀짝성이잖아요.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20, 21을 내가 어떻게 풀었나? 얼마나 거기서 시간을 허비했나? 또는 20, 21에서 얼마나 당황해서 평정심을 잃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거다라는 거. 30번도 참고해보시고 29번 마찬가지 마지막에 홀수의 합, 홀수 개수의 제곱까지 사용한 너무 이쁜 수능 문제죠. 그리고 28번 문제, 21번 여기에 나온 그 확대 또는 축소. 우리 수강생들이 선생님이 적중을 시켜주셔서 우린 너무 행복했다라고 했던 중킬러 스팟에서 적중을 시켰던 확대 또는 축소를 이용하면, 그리고 평행 이동 특성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 절편에 있으면 안 되겠네. 얘를 겹쳐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왼쪽에서 누가 2분의 1배 축소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 시켰을 때 겹쳐지게 할 거냐라고 하면 그 관계 속에서 x값 마이너스 1, 절편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판단했으면 이 식의 변화가 어떤 이동 특성을 당하게 한 건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판단했으면 그러면 이것도 약 1분 컷? 저희 수강생들 문자 보면 1분 컷도 꽤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파인딩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통 27번 이 문제는 온라인 천우신조, 온라인 버전 천우신조에도 존재했던 문제고 마지막에 수능 바로 직전 종강하는 수업에서 마지막 천우신조에 이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게 느낄 수 있겠다. 이게 표본평균의 본질을 묻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 버전 천우신조에서 이 문제와 유사한 문항을 하나 뽑아서 현장 천우신조로 변형해서 그 수능 직전에 봤는데 그 완전히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27번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이런 적중은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드함을 가미해서 적중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건 물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컨텐츠를 주는 선생이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적중이라는 이 현장 친구들의 문자를 받고 온라인에 있었던 문제인가 해서 급히 뒤져봤죠. 그랬더니 그 문제 자체가 온라인 천우신조에서 뽑아서 변형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수강생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할 문제 같고 이 28번 미적 28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어떤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사용하셨어도 되고 이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산으로 밀었어도 충분히 쉽게 풀만한 문제들이니까 요 풀이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인딩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수능에서 30문항을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약 60분 정도 안에 60분에서 65분 안에 한 번씩 다 풀고 검산하기 위해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화요일 날 문항에 대한 분석을 했고 지금은 통계적인 분석을 했어. 이걸 합쳐서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을 했으니 결과적으로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중 첫 번째 결론은 2024학년 수능에서도 그랬고 2025학년 수능에서도 그랬듯이 간접 출제 범위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된 문항들이 많았다.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준킬러 문항 같은 경우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사용된 직접 출제 범위의 개념이 두 개라면 그 개념과 개념, 출제 의도 1, 2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간접. 그러니까 사실 1스텝에서 2스텝으로 넘어가게 하는 실마리, 개연성, 그게 간접 범위에서 크게 작동이 되었고 또는 이 문제 전반에 흐르는 바탕, 이게 사실은 크게 간접 범위에서 출제된 건가라는 느낌이 나는 문항들이 꽤 있었어요. 간접이,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직접이라면 연결고리나 바탕에 간접이 존재했다라는 게 결론이야. 여러분들은 직접 출제 범위 시즌, 12월 말 또는 1월 초가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든 학원을 가든 그 전에 간접 범위를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단 이 간접 범위에서 정교권이었던, 내신 정교권이었던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수험생활 시작쯤에 만나서 특히 3월 학평 시험 보고 이러면 선생님 제가 간접 범위에선 정교권이었으나 이 공부해 놓은 간접 범위의 개념을 직접 출제 범위에서 나온 문항들 사이사이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 매년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나 기출백선, 기출 50선 안에서 간접 범위는 마음먹고 모든 소재가 한 번씩 지나가도록 직접 범위의 문항을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간접 범위를 한번 총정리해야겠다. 단 간접 범위를 총정리하고 그 단원의 그 간접 범위의 개념이 직접 출제 범위에서 나오는 문제에 어떤 경우에 접목이 되는지 어떤 연결고리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예시를 직접 범위의 수능 문제나 평가 문제를 가지고 보여주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 2024년이었죠. 그러니까 20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딱 1년 전에 매주 현장 친구들 대상으로 라이브로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서 10강으로 정리를 했던 간접 연계 특강이란 이름으로 개강이 되어 있어.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0강으로 간접 범위를 총정리함으로써 하면서 동시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 빨리 말해야 돼요. 2배속으로 간접을 총정리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했어. 그래서 내가 간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 또는 간접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접목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 또는 예비 고3 중에 내가 간접으로 공부한 건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훈련이라면 진짜 수능으로는 이 간접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간접 연계 특강 이름 자체를 연계 특강이라고 한 이유가 간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은 강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간접 범위를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촬영을 해놓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능 30문항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런 21번 문제. 이 확대 또는 축소라는 것을 이동 특성을 인지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절편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빠르게 판단하고 정말 우리 수강생들이 놀랍게 문자를 해준 것처럼 1분 컷, 2분 컷 하려면 그럼 이건 어떤 훈련을 해야 돼? 어떤 시즌에 어떤 공부에 집중을 했어야 돼? 라고 묻는다면 그 21번이 그 다음 22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벽과 같은 역할을 했을 텐데 그걸 빠르게 깨부시고 넘어가게 하려면 실전에서 그런 힘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다면 정말 100점이나 1등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성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과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배울 때 확대 또는 축소부터, 즉 x자리에 2x가 들어가 sin x랑 sin 2x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주기가 반으로 줄었어. 로 하고 빨리 지나갈 게 아니라 지금 주기가 파이야 라고 빨리 결정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왜 주기가 반으로 줄지? x자리 2x가 들어가는 것과 주기가 반으로 준다의 연관관계가 뭔데? 라는 걸 짚어서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처음에는 수식의 변화와 이동특성이라는 기하적 변화의 연결고리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근데 이해하기가 껄끄러워도 끝까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선대칭이동, 점대칭이동, 확대 또는 축소이동. 물론 이 이동특성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야. 개념 하나를 배울 때 조금 오래 걸리고 힘들지라도 식의 변화와 이동특성, 특히 함수에서 이동특성 나오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내가 완벽하게 납득이 될 때까지 겸손하게, 그냥 주기 반 되는데 뭐 여기까지 이해해. 이게 아니라 주기가 반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그걸 들어야 돼? 그 A, B, C부터 시작해서 Z까지 버티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공부할 때 겸손함?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막 손으로 막 풀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X자리 2X 들어갔으니까 요런 변화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단순 계산으로 보자면 이렇게 풀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해주는 거. 그럼 그게 B킬러 풀 때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중킬러 킬러로 간다? 실전에서 이렇게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출의 분석도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엔제를 풀 때도 그 같은 관점으로 일관된 관점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완성시켜 가면서 개념에서 배운 대로 2점, 3점, 4점, 킬러, 엔제, 실무까지 1년 내내 일관되게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내 손에서 나오는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납득을 하면서 그 뜻을 알면서 푼 사람들은 수능장에서 그냥 읽히죠. 이게 정말 1년 동안의 노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점 1등급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 라고 지금 써놓은 이유가 어느 특정한 컨텐츠가 또는 어떤 특별한 훈련이 이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했던 개념에 대한 겸손한 학습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관된 관점을 끌고 여기까지 출제될 수 있어 라고 주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버티는 힘. 겸손함부터 인내력까지 그 1년 동안의 하루하루 내가 보낸 시간, 그게 수능장에서의 100점을 만들어줘요. 100점 받은 친구들 보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1년 동안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내 머리가 약간 한계에 부딪혔어라는 느낌. 이 개념이 내 머리를 딱딱 때려. 내 이상은 더 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하는 순간을 부딪히면서 내 그릇을 키우고 또 부딪히면서 그릇을 키우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결국은 그 힘든 걸 계속해서 부딪혀서 해낸 친구들이 결국은 수능장에서 저런 걸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풀어내고 22번으로 넘어가서 22번을 22번 난이도에 맞게끔 풀어주려면 1년 동안 A부터 Z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이 너무너무 도덕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두 번째 파인딩이었어요. 세 번째는 20번 같은 문제는 정말 맘먹고 네가 사용하는 풀이가 우리가 약속한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개념인지 밖에 있는 개념인지 너 엔제 풀 때, 실무 풀 때 막 사용한 기술들 그거 개념 안에 있는 기술인지 밖에 있는 기술인지 정확히 구분했어? 라는 게 20번이야. 정말 맘먹고 낸 거예요. 요거 내면 어떤 선택자들이든 발목 잡힐 수 있거든.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기출 100선에서도 풀어주고 할 텐데 그때 물론 항등식의 관점에서 가장 빠르게 심플하게 푸는 풀이,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도 풀어주고 합성함수 관점도 풀어줄 텐데 그래프도 한번 그려줄 텐데 왜냐하면 간접 범위에서 배웠으니까 그리라면 그릴 수는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해둘 텐데 이게 수능에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말해줄 거야. 계속해서 1년 동안 합성함수 그래프가 지수로그 삼각함수에서 나오면 절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는 거 아니야. 간접 범위에서 배운 그대로 그냥 값만 싹 이용하라는 거야 라고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는 개념의 바운더리 그리고 각 과목의 선택자들의 유불리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아주 클래식한 본질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켜 라는 것과 지금의 선택 과목 체제라는 트렌디함 두 개를 합치면 이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왔을 때 단순 기본 개념으로 푼 사람들이 훨씬 강력했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 두 풀이를 다 보여줄게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일단 6평, 9평 수능 분석 강의 안에는 수능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어야 되는 풀이를 풀어줬어. 개념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을 써. 뭐 어떤 기술을 쓰는 거 이렇게 보면
저거는 수능장에서 저거 쓰면 더 돌아갈 텐데, 수능장에서 저렇게 하면 막힐 텐데, 저게 직관적으로 지금은 저게 저 식 속에서는 그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나쁜 문제지만 수능장에선 당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풀이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 그런 풀이를 지양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면 알긴 해야지. 이거 수능장에서는 쓰면 안 돼. 이건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 밖에 있어. 구분은 해줘야지.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 풀이를 막 쓰는 거 되게 무서운 거야. 멋있어 보이는 풀이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게 개념에 입각해서 나온 거면 그게 베스트야. 근데 이게 뭐에서 나온 건지 구분도 안 돼. 그럼 그건 위험한 거다. 알겠죠? 자, 네 번째는 평가원이 법이고 기출이 법전이다. 1년 내내 개념부터 시작해서 엔제 할 때도 기출하고 비교 분석해야 되고 마지막 실무까지 기출 통모의를 스스로 50분 시간 잡아서 풀지라도 기출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출 문항에서 평가원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할 때 하는 그 말, 이게 사람의 말투하고 똑같은 거거든. 사실 매우 논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조건의 제시인데 그것이 아닌 문제들은 굉장히 다른 결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출 안의 조건들이 어떤 풀이를 끌어내게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개념부터 마지막 실무까지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어느 시전에도 기출 여러 번 돌렸으니 나는 이제 됐어 라고 하면 위험해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출 밖에 있는 신유형 단 하나도 없었다 이번 수능에. 다 기출 안에 있었던 거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전 기출을 여러 번 돌렸는데 쌤 제가 본 기출에 그런 느낌은 없었다. 그건 여러 번 돌렸어도 기출을 막 푼 거지, 기출은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야. 막 풀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기출 하나를 분석해서 무엇을 출제했는지, 조건이 나한테 뭘 하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라인으로 기출들을 싹 붙여보면 많은 기출이 라인업이 돼. 이 기출들은 이 라인, 이 기출들은 이 라인. 그 라인에 쭉 깨어놓은 기출들이 다 하나로 보일 수 있는 일관된 접근. 그게 기출에 대한 분석인 거야.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특히 N수생들 기출을 정말 수없이 돌렸으니 나 기출은 볼 필요 없어. 난 거의 외웠어. 외운 거 없다 치고 조건 하나하나를 어떤 개념과 연결시킬 건지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런 기출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걸 묻고 있었네 라는 총정리, 분석과 총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도 시즌 1, 2, 3에 걸쳐서 계속 기출을 강의 속에서 시즌마다 기출 강의를 개강해요. 기출 쭉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은 개념이고 문제는 도구다. 여러분들이 푸는 많은 문제들의 목적은 엔제든 실무든 그 안에는 출제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을 분석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빅킬러 하나하나에도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어. 로그 연산 법칙을 낸다면 로그 연산 법칙을 빈틈없이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나 절묘한 숫자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산이 통합적으로 되도록 8번이지만 10번이지만 각각의 삼각함수의 미정계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완전히 빈틈없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빅킬러 1번부터도 마지막 30번까지 단 한 문제도 영혼 없이 가볍게 낸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우신조를 만들 때 아마 천우신조를 풀어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수강평에서도. 빅킬러에서도 배울 게 많다. 그냥 메인 몇 개의 문항에만 영혼이 들어있는 그런 시험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천우신조 만들 때 1번, 2번, 3번, 4번에도 많은 걸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그렇게 출제하다 보면 가끔은 너무 어려워라는 반응을 당연히 하죠. 모든 문제에 영혼을 넣으니까 어렵겠지. 근데 올해는 난이도를 좀 낮춰볼까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을 빼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 그냥 막 양산형으로 주요 문항 몇 개만 눈에 띄어도 이 문제가 좋아, 하나만 눈에 띄어도 그 모의고사가 찬양을 받을 때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항의 영혼을 다 보면서 가끔은 만들면서 그런 약간의 이렇게까지 하는데 평가원은 이렇게 출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평가원이 이렇게 노력한 컨텐츠와 이 노력이 담겨져 있는 컨텐츠를 푼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문제가 아닌 문제를 혹시라도 출제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잠깐 평가원을 믿지만 그런 걱정을 잠깐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함께 분석하면서 느낀 게, 아마 해설 강의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다 너무 감사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문제예요. 1년을 노력한 사람들은 거기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네, 지금 살짝 끊겼죠? 너무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메모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 새벽 1시 20분이에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선생님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는 문항들 하나하나에 목적을 내려놓지 않도록, 그 개념을 내려놓지 않도록 이번 평가원이 수능에서 보여준 그 문항의 결과 유사하게, 그래 우리가 맞아 한 문제 만드는데 며칠이 걸리는 문항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하나하나에 영혼을 가득 담아서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또 다시 한번 다져보는 의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우리 엔제, 그리고 시즌2에 나오는 컨택트, 3월에서 7월 사이에 나오는 컨택트, 그리고 마지막 실무 시즌에 나오는 적중을 목표로 하는 온포인트 모두, 마지막 천우신조까지 그 목적 개념인 것을 내려놓지 않고 문제를 풀면 이 안에 무엇을 묻는지 명확하게 출제의들 느낄 수 있는 수능과 유사한 문항으로 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수능 문항 분석은 끝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강의를 찍고 있고 교재를 제작하고 있고 해서 이제 2026학년도 강의들이 언제 개강이 되고 업로드가 될지에 대한 그림이 대략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2016 개념 에센스 수1 교재 입고됐고 1단원까지 업로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가 올라간 12월 13일 금요일에 아마 퀘스트가 업로드가 됐을 텐데 요 다음 주에 2단원이 올라갈 거예요. 매주 한 단원씩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한 단원씩 겨울 1월 시작 전에 개념 에센스 수원 하나 끝내고 들어가야지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신다면 매우 빠르게 시즌 1 개념 에센스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수원 한 과목 먼저 끝내고 수투와 미적을 병행한다거나 또는 수투와 확통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기출 100선 이 12월 13일 이 캐스트 올라가는 금요일에 교재가 입고되고 개강이 됩니다. 아마 OT가 잘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파일이 편집되어 올라가는 게 12월 13일 또는 14일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개강이 되고, 그리고 2026 개념 에센스 2026 기출 100선 50선 개각 및 업로드 일정은 12월 14일 토요일에 새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주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또 열심히 했는데 내일도 들어와서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